좋은 꿈 꾸셨습니까? 오늘은 한국 판타지 소설 명작 중의 명작, 눈물을 마시는 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타지 소설 중에서 가장 고평가 받는 소설이고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보다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책의 초반부 이야기를 넘지 못하고 책 읽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맛의 이야기의 진입 장벽이었던 초반부 이야기를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대륙 남쪽과 북쪽 사이 한계선 근처 마지막 주막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인간과 레콘, 도깨비 주인공 한 명씩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모입니다. 먼저 인간. 그냥 우리 같은 인간이에요. 이 세계관 인간의 특징이라면 생물학적으로 우리와 같으며 북쪽 대륙에서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다른 종족들은 인간에겐 없는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약점도 있어서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데 반해 인간은 약점이 없어서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대륙 땅 대부분은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 종족의 대표 캐릭터의 이름은 케이건 드라카입니다. 그는 남북 사이 한계선에서 거주하며 그 부근에서 파충류 인간 종족인 나가 종족을 사냥해서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파충류 인간답게 변온동물이라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는데 그 때문에 이 친구들은 북쪽 땅 가까이 올수록 추위를 느끼고 활동하기 힘들어합니다. 완전히 북쪽 땅에 오면 몸이 얼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나가들이 살고 있는 남쪽 키보렌 위쪽, 나가들이 북으로 갈수록 점점 추워져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구역을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케이건은 그쯤에 거처를 만들어서 가끔씩 한계선 가까이 오는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가들을 사냥해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작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단순히 비늘 달린 몬스터를 잡아먹는 느낌으로 생각하실 텐데 이 작품 속의 다른 종족은 우리 현실의 다른 인종 정도로 구분되고 사종족을 모두 통틀어서 사람이라 칭합니다. 그래서 케이건 드라카라는 인간이 하는 행동은 우리로 치면 38선 근처에서 북한군을 사냥해서 요리해 먹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등장인물들은 케이건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아무튼 케이건은 북한군을 잡아서 스테이크 만들어 먹는 그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샤 대사원이라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신을 모시는 절이 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의뢰를 받고 마지막 주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인물 레콘 종족 티나한. 레콘은 닭처럼 머리에 불이랑 벼슬이 달려있고 온몸이 깃털로 덮인 거구의 종족입니다. 키가 보통 3m쯤 되는데 다른 종족과 비교하면 전투력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전투민족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롤에 비유했을 때 인간이 미니언이면 레콘은 풀템 야스오입니다. 인간 100명이 때로 덤벼도 EQ 쓰면서 다 썰어버리죠. 그만큼 인간은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강한 종족입니다. 이 티나안이라는 레콘은 다른 레콘들처럼 원대한 수건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 수건은 이 세계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물고기 하늘치 위에 올라가고 그 등에 있는 유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비행기나 기계, 마법이 없기 때문에 티나안의 도전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지만 티나안은 하늘치 위에 오르기 위해서 하늘치 유적 탐사대라는 단체를 만들고 탐사대 동료들과 하늘치에 올라갈 방법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든지 단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드는 법. 하늘치 유적 탐사대는 하인샤 대사원이라는 인간이 신을 모시는 사원에서 자금을 빌렸고 그 자금으로 하늘치에 올라갈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얼마 뒤 그들은 하늘치에 올라갈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하늘치의 이동 경로를 조사한 다음 하늘치가 가장 낮게 나는 지점에서 다른 동료들과 커다란 연을 만들어 타고 하늘치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늘치에 오르는 날이 되었는데 하늘치 유적 탐사대는 성공을 눈앞에 두었지만 안타깝게도 탐사대의 대장이었던 티나안이 트롤링을 하는 바람에 계획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때마침 그때 탐사대에 돈을 빌려주었던 하인샤 대사원에서 스님이 찾아와 그 실패를 목격합니다. 이 스님의 이름은 오레놀. 젊은 나이에 대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천재라고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높은 인물은 아니니까 애써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레놀이 찾아온 이유는 빌린 돈 상환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레놀이 돈 언제 갚을 거냐고 물어보는데 티나안이 대장이긴 하지만 이런 난감한 상황에 야부리 터는 건 잘 못하고 있으니까 한 몸에 여러 영혼을 가지고 있는 굴령자 롭스라는 인간 동료가 대신 말합니다. 오늘 하늘치에 오를 수 있었는데 이 대장놈이 트롤짓해서 실패했지만 6개월만 시간을 더 주면 반드시 성공해서 갚겠다고요. 하지만 오레놀이 보니까
이 친구들이 6개월 동안 돈도 없이 어떻게 성공할지 모르겠고 성공한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갚을지 확신이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놀이 제안을 하나 합니다. 마침 우리가 일을 해줄 레콘을 찾고 있는데 이걸 해주면 빚도 탕감해주고 추가로 사례도 해주겠다고요. 단 이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티나안이 자신감 있게 코웃음 치면서 얼마나 위험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올해놀이 진지하게 티나안을 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에 빠지는 것만큼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티나안이 긴장해서 깃털을 빳빳이 세워 몸이 크게 부풀립니다. 긴장하거나 흥분할 때 보이는 레콘들의 버릇인데 세우는 부분이 우리랑 다르죠? 아무튼 이 레콘이란 애들이 싸움은 잘하는데 물을 무서워합니다. 풀템 야스오지만 물이 무서워서 바위개도 못 먹는 거죠. 하지만 레콘은 위험한 일을 회피하는 종족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호방하게 맞서는 편이죠. 티나안은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니까 오케이 하고 올해놀이 제안에 따라 마지막 주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도깨비. 이름은 비영스라블입니다. 제 이미지 속의 비영스라블은 착하고 덩치 큰 곰돌이상의 청년 이미지였는데 크래프톤 아트 속의 비영은 대머리라 좀 당황스럽네요. 아무튼 이 도깨비라는 종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사람보다 머리 하나 큰 덩치에 피부가 붉고 우둘투둘한데 불을 자유롭게 다루고 몸이 죽어도 영혼 상태로 살 수 있습니다. 도깨비가 공격을 하기 위해 힘을 쓰면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전투민족 레콘들조차 막을 수 없고 단신으로 도시를 태우다 못해 녹여버릴 수도 있는 종족이지만 선천적으로 피와 살생을 두려워하는 평화적이고 온순한 종족입니다. 이 도깨비들은 지문놀이라는 이상한 성에 모여 살고 있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호그와트와 비슷합니다. 오른쪽 복도로 돌아가면 왼쪽 위에 있는 방이랑 연결이 되는 비정상적인 공간 구조를 가진 이상한 성이죠. 아무튼 그 성이 성주 바우 머릿돌이라는 도깨비 대표가 아까 하인샤 대사원으로부터 온 의뢰 내용이 적힌 편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도깨비 성주 바우 머릿돌이 자신의 도깨비 무사장과 이 의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뢰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세 종족이 한 종족을 상대한다는 옛말에 따라 인간과 레콘, 도깨비 이렇게 셋이 길잡이, 대적자 그리고 요술쟁이로 구성된 구출대를 구성해서 남쪽 나가들의 땅으로 이동하고 그곳에서 나가 한 명을 데리고 하인샤 대사원으로 데리고 와야 하니 이 임무에 필요한 도깨비 한 명만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 내용을 확인한 바우 머릿돌 성주는 이 중에 인간은 아마 케이건 드라카라는 사람이고 이 인간이 길잡이를 담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무사장이 그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바우 성주는 한계선 주변에서 나가를 사냥해 먹고 사는 인간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의 교류가 없는 지금 케이건만이 유일하게 남쪽 땅에 대해서 잘 알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무사장이 깜짝 놀라서 그런 사이코 살인마와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합니다. 아마 저 같아도 이런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주는 웃으면서 케이건의 모든 분노는 나가들이 가져갔으니 다른 이들은 케이건의 분노를 얻을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우 성주는 누굴 보낼지 고민하다가 자기 방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사장이랑 노가리 까면서 방에 누가 들어올지 기다리는데 얼마 뒤 성주의 몸종이었던 비영 스라블이 들어옵니다. 결국 성주의 몸종이었던 비영이라는 친구가 바우 성주의 명령으로 자신의 거대한 딱정벌레 나니를 타고 날아 마지막 주막으로 떠나죠. 이번엔 구출 대상인 나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래프톤의 나가 종족은 인간형으로 묘사되었으나 도마뱀 종족으로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조금 의아했던 일러스트입니다. 하지만 작품 내 묘사를 생각해보면 인간 형태가 더욱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구출 대상은 남쪽 키보렌에 있는 나가들의 도시 중 하나, 하텐그라주에 살고 있는 친구입니다. 키보렌의 나가들이 사는 도시들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조용한 도시입니다. 왜냐면 나가들은 청각이 퇴화되어서 소리를 잘 못 듣지만 스타크래프트의 프로토스처럼 정신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기엔 조용한 겁니다. 그런 나가들의 도시 중 남쪽에 있는 도시 하텐그라주. 이곳도 다른 나가의 도시들처럼 중앙에 거대한 심장탑이 있습니다. 이 도시 속 페이 가문의 저택에서 나가 종족 남자아이들 륜페이와 화리트 마케로우가 대화 중입니다. 이 둘은 며칠 뒤 성인이 되어 심장을 뽑고 불사의 능력을 얻는 의식을 진행하는데 륜페이는 다른 나가 종족들과 다르게 심장을 뽑기 싫다며 정신으로 니릅니다. 자, 여기서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제가 니른다고 말했는데 니르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던 나가들의 정신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정신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언어로는 전달하기 힘든 이미지나 동영상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카카음톡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야기로 돌아와서 윤페이가 심장을 뽑기 싫다고 니르니까 친구 화리트 마케로우가 당황하면서 죽지 않는 능력을 얻는 게 왜 싫은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윤은 과거 어린 시절에 자기 가문에 방문했던 한 남자를 떠올립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요스비. 그는 윤에게 스스로가 윤의 아버지라고 알려줍니다. 이 남자가 니르는 아버지라는 단어는 나가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나가 사회는 모계사회였고 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가 종족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 태어난 자기 가문에서 추방되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른 가문에 방문해 일정 기간 쉬는 대신 여자들을 임신시켜주고 다시 떠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가 사회에서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북쪽 오랑캐들이나 쓰는 미신으로 여기죠. 그래서 요스비가 윤에게 했던 아버지라는 말은 하텐그라주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습니다. 만약에 요스비가 우리처럼 SNS를 했다면 개인 DM으로 욕이 쏟아졌겠죠. 하지만 어린 윤페이에게는 그 말이 아주 뜻깊게 다가왔고 윤페이에게 요스비라는 남자는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페이 가문 저택에서 윤페이와 요스비가 단둘이 있었는데 요스비가 갑자기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데스노트에서 범죄자들이 심장마비로 죽는 것처럼 그냥 꾀꼬닥 죽습니다. 이후 페이 가문에서 요스비의 시신을 조사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고 이상한 병인 것 같다고 결론을 내지만 그 당시에 류는 이것이 병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류는 그때 나가 사회에서 유일하게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직업, 심장탑의 여신 수호자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었고 그래서 요스비가 어떻게 죽은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심장탑에 있는 어떤 수호자로부터 요스비의 심장이 파괴되었다는 것이었죠. 심장을 적출해 심장탑에 보관한 나가들은 웬만하면 잘 죽지 않게 되지만 심장탑에 보관된 심장을 파괴하면 심장의 주인은 그 즉시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힐링 팩터 능력을 얻는 대신에 데스노트 키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려주는 격이죠. 이 데스노트는 수호자들의 비밀이라 다른 나가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요스비가 심장 파괴로 사망한 사건 이후 류는 수호자가 되길 포기했고 심장 적출에 대한 거부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화리트는 이런 윤의 속내를 모르고 있었고 윤이 심장탑에 적개심을 보이는 이름을 하자 화리트는 상당히 불편한 티를 냅니다. 왜냐면 화리트는 심장탑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수련하고 있었고 곧 성인식을 마치고 심장탑의 수호자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윤이랑 화리트는 가벼운 언쟁을 하다가 화리트는 자기 가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화리트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화리트가 북쪽 오랑캐들과 합류해서 북쪽 땅으로 떠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화리트는 성인식 날 도시를 떠나 오랑캐들과 합류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화리트에게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그날 화리트는 윤을 만나러 페이 가문에 방문할 때 심장을 가진 미성년자들은 혼자서 외출하지 못하게 하는 나가 종족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가문에 방문했던 성인 남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페이 가문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을 호위해줬던 남자들 중 다수가 윤 페이의 누나 사모 페이가 좋다며 페이 가문에 머물기로 한 겁니다. 마케로우 가문에 있는 가임기 여성들, 누나들을 임신시켜야 할 중요한 남자들 대부분이 페이 가문으로 떠난 거죠. 누나들에게 욕먹을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첫째 누나는 착하고 둘째 누나는 애초에 남자에 관심이 없어서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셋째 누나 비아스 마케로우, 그녀는 딸을 낳아 가주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진 노처녀였습니다. 비아스는 화리트 때문에 임신할 기회를 놓쳤다며 화리트를 갈구고 이를 이유로 동생인 화리트를 안아 임신하려는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화리트는 비아스의 이런 모습에 놀라 거절하며 이어서 비아스에게 팩트 폭행을 가합니다. 오늘 일이 없었어도 누나는 성격도 나쁘고 매력도 없어서 임신 못했을 거라고요. 안타깝게도 나가 사회에는 우리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아스는 피토하면서 부들거리다가 화리트를 무섭게 노려보며 딱 한마디 이릅니다. 심장적출 시까지 몸 조심하라고. 이때 화리트는 살기를 느꼈고 비아스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걸 예감합니다. 그래서 수호자 선배들을 찾아가 비아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고 비아스가 약술사니까 약으로 자신을 독살할지도 모른다고 알리는데 수호자 선배들은 집 밖에서 식사하는 방법을 제안해 그렇게 대처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심장적출하는 성인식 날 심장탑. 윤과 화리트를 비롯한 도시의 22세 남녀들이 모여 심장적출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이날 윤은 심장적출을 제낀 후 도시로부터 도망갈 계획이고 화리트는 심장적출 후 북쪽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화리트가 심장을 뽑으려고 대기 타는데
후드를 써 얼굴을 가린 어떤 나가가 화리트한테 와서 이릅니다. 윤이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윤의 심장 적출에 대한 거부감을 알고 있던 화리트는 급히 그 나가를 따라 도서관으로 가는데 도착하니 도서관에 사서 유백스가 몸이 3등분 되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화리트가 사서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순간 뒤에서 화리트를 데리고 왔던 나가가 나가들의 곡검 사이커를 꺼내 화리트를 일도양단에서 썰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후드를 벗으며 정체를 드러내는데 이럴 수가. 그 나가는 바로 비아스 마케로우였습니다. 비아스는 사악하게 미소 지으며 쓰러진 화리트에게 키스한 뒤 흥얼거리며 자리를 뜹니다. 한편 쓰러진 화리트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사실 이 도서관에는 도서관을 통해 도시에서 도망치려던 윤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을 숨어서 보고 있었습니다. 윤은 공포에 얼어붙어 떨다가 비아스가 떠나자 화리트에게 옵니다. 다행히 죽기 직전에 절친을 만난 화리트. 그는 마지막으로 윤에게 부탁합니다. 사실 자신은 북쪽 오랑캐들과 북쪽 땅에 가기로 했는데 자신은 이미 틀렸고 자기 대신 북쪽으로 가달라고요. 윤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렇게 화리트는 윤한테 짬시키고 죽습니다. 그렇게 윤은 화리트의 임무를 이어받아 도시를 떠납니다. 그런데 화리트의 죽음으로 페이 가문이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화리트가 죽고 윤이 사라졌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누가 봐도 윤이 죽이고 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사건은 윤이 죽이고 짠 걸로 결론이 났고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이야기 중입니다. 이때 비아스가 얼굴에 철판 깔고 말합니다. 페이 가문 구성원이 마케로우 가문 구성원을 죽였으니 쇼자인 테시크토를 요구한다고요. 이게 뭐냐면 가문의 피는 가문의 피로 씻어야 한다는 나가종족의 규율인데 이 상황에서는 마케로우 가문의 화리트가 페이 가문의 윤에게 죽었으니 마케로우 가문에서 페이 가문의 한 사람을 윤을 죽일 암살자로 지목하며 지목된 암살자나 윤 둘 중 한 명이 죽는 것으로 이 피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페이 가문 대표는 겨우 남자의 죽음에 쇼자인 테시크토를 진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론하지만 마케로우 가문의 대표 비아스의 설득 끝에 의회는 마케로우 가문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비아스는 규칙에 따라 페이 가문의 암살자를 한 명 지목하는데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윤 페이의 절친한 누나이자 도시의 남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사모 페이였습니다. 이때 온 도시 가문들이 기뻐합니다. 그건 초인기녀 사모 페이 때문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페이 가문에 방문했고 그 때문에 자신들의 가문은 아이를 가질 기회를 얻기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페이 가문을 제외한 다른 가문들은 가문을 떠날 쓸모없는 남자 하나 죽은 걸 이용해서 페이 가문의 사모 페이를 도시에서 쫓아냈다며 즐거워합니다. 마케로우 가문도 마찬가지로 화리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고 사모 페이의 추방에 즐거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페이 가문은 분위기가 암울하지만 이것은 윤을 죽여야 해서 암울한 게 아닙니다. 사모가 도시에서 쫓겨나니까 암울한 거죠. 페이 가문의 가주이자 윤의 어머니는 사모 페이에게 시크톨이라는 사형자와 같은 피를 추적하는데 용이한 검을 전하며 빨리 윤을 죽이고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암살자로 지목된 사모 페이만 윤을 믿고 걱정하죠. 그래도 딱히 방법이 없었고 이 질서는 절대적이었기에 사모 페이는 시크톨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북쪽 땅 가장 남쪽 마지막 주막. 구출대 중 가장 먼저 도착한 케이건은 칼날이 2개 달린 특이한 검과 피 묻은 자루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막 주인한테 손에 든 자루를 주면서 이걸 먹을 수 있게 삶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도 케이건에 대해 들으셨으니까 예상하셨겠지만 그 안엔 신선한 나가의 잘린 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깜짝 놀라지만 케이건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그걸 삶아서 가져다 줍니다. 케이건은 그걸 먹으면서 다른 일행을 기다리죠. 이윽고 도깨비 친구 비영 스라블과 레콘 티나안이 도착합니다. 도착한 일행은 모여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임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출대는 강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구출대상 나가는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이 나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온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소리를 안 듣는 나가는 노래를 안 부르니까 노래 부르는 나가가 보이면 그 나가가 구출대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와 합류한 후 하인샤 대사원으로 가면 임무 완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케이건은 남쪽에서 마주치면 위험한 나가 종족 정찰대들을 피하는 공략법을 알려줍니다. 남쪽 땅엔 나가들이 혹시 북쪽에서 적이 올지 모르니까 정찰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K건이 알려주는 공략법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로 몸이 덥더라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녀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정찰대에 들킬 것 같으면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우며 천천히 걸어 도망치라는 것. 세 번째는 혹시 대낮에 정찰대한테 들킬 위험이 생기면 밝은 바위 위에 올라가 누워있으라는 것이었죠. 이 황당한 공략법에 티나안과 비영이 당황하나 이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나가 종족들이 우리들이랑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나가들은 적외선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 눈으로 온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영화 같은 거 보면 특수부대 군인들이 침입하기 전에 온도감지 고글이나 열화상 카메라로 적 숫자를 파악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가들은 그런 느낌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첫 번째로 두꺼운 옷을 입으라고 한 것은 나가들이 체온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두꺼운 옷으로 체온을 감추라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난리치면서 천천히 도망가라는 건 나가들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난리쳐도 나가들의 어그로는 끌지 않고 오히려 주변 동물들이 도망가면서 어그로가 분산된다는 겁니다. 빠르게 뛰면 체온이 올라가서 나가에게 쉽게 들키니까 천천히 뛰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바위 위에 올라가라는 건 낮에 햇빛을 받아 뜨거운 바위 위에 올라가 있으면 나가들은 뜨거운 바위와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야 티나안과 비영이 이해를 합니다. 사실 이 땅은 수백 년 전 남북전쟁 이후 남북 간의 교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나가 잡아먹고 살던 K건을 제외한 다른 북쪽 사람들은 나가에 대해선 비늘 달린 불사신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티나안과 비영은 나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K건을 신기하게 봅니다. 그렇게 브리핑 끝내고 K건이 잠깐 자리를 비우자 주막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방금 일행의 대화를 엿들었으며 당신들은 오늘 서로 처음 만난 것 같은데 K건은 사이코 살인마니까 조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그 말을 들은 티나안과 비영이 당황하며 믿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K건은 믿음직스럽고 친절해 보였거든요. 그러자 주막 주인이 K건이 먹던 고깃국에 건더기를 건져서 보여줍니다. 이걸 보고 일행들은 쏘스라치게 놀라죠. 믿음직스럽게 보였던 동료가 인육을 먹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잠시 후 K건이 돌아왔을 때 티나안과 비영은 K건의 식습관을 문제 삼아 따지는데 의외로 K건은 대수롭지 않게 답변합니다. 나가들은 그냥 칼로 베어버리면 죽지 않고 재생하니까 재생 못하게 삶아서 먹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착한 비영은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생각해보라며 이런 나쁜 짓을 그만두라고 호소하지만 K건은 그 녀석들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절대 그만두지 않겠다고 답변합니다. 이런 K건의 태도에 티나안이랑 비영이 고민을 하는데 티나안은 K건의 행동이 껄끄럽긴 하지만 나가 종족은 과거의 전쟁으로 오랫동안 북부인들을 괴롭혔으니 딱히 불쌍하지도 않고 사냥꾼이라면 사냥감에 대해 잘 알 테니 임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며 K건과 동행하기로 합니다. 비영은 어째서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언짢아 하며 동행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윤과 구출대 그리고 윤을 쫓는 암살자 3호 페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과연 구출대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일을 의뢰한 하인샤 대사원은 어떻게 나가 종족들과 이 일을 계획했고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임무를 의뢰한 걸까요? 여기까지가 눈물을 마시는 새 초반부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